자, 안녕하세요. 자, 또 1년이 시작됐어요. 제 수업을 인강이든 들으시는 분 중에는 올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올해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어요. 자, 일단 합격 전략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 제 강의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30분 정도인데요. 이 30분의 합격 전략 특강이라는 걸 전부 다 끝내기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 일부인 첫 시간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합격 전략이 매년 바뀔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올해 신설되는 강의에 대한 설명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거의 비슷하고 조금 추가 설명이 있을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날 뿐이에요. 자, 제가 길다고 그랬죠? 총 5번에 걸쳐서 합격 전략 특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합격 전략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것이 합격 전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하시지만 그게 합격 전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을 짜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합격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하고요. 나머지 4개의 주제는 계속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건데요. 자,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 5개의 강의는 사실은 저도 모든 수강생들한테 노량진에서 나오는 모든 임용을 준비하신 분한테 다 강의를 할 마음은 없어요. 제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이 많이 보니까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강의는 수강생 전용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아마 5번 특강 5번째는 하반기에도 아마 학원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아마 되기 때문에 1번과 5번은 아마 공개될 거고요. 2, 3, 4번은 공개되지 않고 제 수강생들한테만 제가 나중에 공개되니까 그건 알아두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 합격 전략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자, 이제 합격 전략이란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우리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조금 예전이에요. 2016년 임용시험, 2015년 시행된 거예요. 자, 이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제도가 바뀐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바뀐 제도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때 시험 본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게 된 동기가 이때쯤이에요. 자, 그때 2015년 12월 시험이 계산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시간 안에 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산 문제에서 실패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작년에 계산 문제에서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계산 문제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합격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과연 이게 옳은 생각이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계산 문제를 내가 실패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패를 많이 하기 위해서 계산 문제를 충분히 연습해야 되고요. 그것이 합격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계산 열심히 연습한 사람들이 다 쓸모가 없게 돼버렸어요. 자, 이제 그럼 그 다음에는 계산 연습하는 거 시간 낭비인가요? 자, 이게 전략 계산 연습이지 할 필요 없다? 많이 할 필요 없다? 다른 데 우리 숫자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과연 합격 전략일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올해의 문제는 내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참고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당장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임용시험의 난이도를 봅시다. 어떤 애는 쉽고 어떤 애는 조금 어려워지고 이게 임용시험 난이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출제자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험 보는 사람과 출제자의 생각은 다르죠. 출제자는 쉽게 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렵게 느낄 수 있고요. 출제자는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잘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난이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난이도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용시험 제도는 굉장히 많은 변천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도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바뀌고요. 난이도도 바뀌고 심지어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제도에서도 어떻게 돼요?
난이도가 변해 나가요. 자, 그런데 지금 제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전 제도, 어떤 제도였냐면 1차 오디션 다형으로 2배수를 뽑고요. 2차로 주관식 서술형, 논술형으로 뽑고 3차 면접으로 뽑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쉽다는 평을 받아요. 자, 그리고 사실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 며칠 전에 본 올해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원을 통해서 들은 정보로는 출제위원들한테 문제를 쉽게 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출제자가 문제를 쉽게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임용시험 준비가 쉬워질까요? 저 문제는 쉬워져요. 그럼 여러분 준비가 쉬워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합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내가 준비하는 게 어려워지고 문제가 쉬워지면 쉬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경쟁력이 좀 떨어져요. 문제가 어려웠으니까 많은 분들이 뭐예요? 포기해요. 올해 문제가 쉽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몰려요. 문제가 쉬웠으니까 덤벼볼만 해. 이렇게 생각으로 덤벼들어요. 분명히 영향을 주는데 과연 이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좀 이따 생각을 더 해보죠. 자, 그런데 좀 전에 말했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우리 임용시험이 쉬워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합격자 발표라고 해서 커트라인을 보죠? 커트라인은 별로 안 올랐어요. 자, 불행히 우리 수학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커트라인이 제일 낮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른 선생님한테 좀 많이 싸워요. 수학하는 사람도 공부 안 한다고 믿어요, 그분들은. 교육학도 점수가 나쁘고요. 수학도 나빠요. 자, 저는 할 수 있어요. 수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교육학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전공하는 사람들은 교육학을 잘 보지 않으면 떨어지지만 우리는 교육학을 좀 못 봐도 전공을 잘 보니까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전공도 점수가 나빠요. 분명히 문제는 쉬워졌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있겠죠. 문제가 쉬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점수가 팍 올라야 돼요. 올해 분명히 문제가 쉽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는 쉬운데 점수는 높지 않다. 자, 이거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물을 제가 할게요. 자, 다음 문장들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동치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임용시험, 물론 교육학, 수학 교육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건 별개로 놓고 임용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다. 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동치인 말이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학 시험을 보죠.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 것과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과연 동치인 말이겠느냐. 자, 그래서 수학 실력이 좋으면 우리 임용시험에서 전공 점수가 좋을 것이다. 자, 이게 동치일까요? 분명히 수학 실력이 좋으면 전공 점수가 좋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동치가 아니라는 걸 몇 년 준비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주변에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데 합격하지 못하는 분들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수학은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은데도 합격하는 사람이 생겨요. 자, 분명히 여러분이 몇 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주변에 봐서 이게 동치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냐. 자, 이게 합격 전략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자, 이제 경쟁률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자, 임용시험은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 시험이에요. 이 경쟁률이 우리 합격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경쟁률이 1대 1이면 뭐 공부할 필요 없죠. 그죠? 과락만 넘으면 돼요. 근데 경쟁률이 10대 1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있어요. 여러분이 합격 전략을 짜는데 몇 가지 맹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점이에요. 채점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의심을 여러분 별로 안 해봐요.
채점 믿을 수 있을까요? 자, 분명히 임용시험은 채점의 공정성을 위해서 세 사람이 따로따로 채점을 해서 세 사람의 점수를 평균을 내요. 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평균을 내면 공정할 것이다. 평균을 내요. 과연 공정할까요? 자, 물론 공정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불평등하지 못하다.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하다. 자,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평등하긴 해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정확성이에요. 이 사람의 답안이 수학에 신이 있어서 그 사람이 몇 점, 그 신이 몇 점이라고 준 것과 채점을 한 사람이 준 점수가 과연 같겠느냐. 자, 누가 채점을 하냐면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수학과 박사과정생들이 들어가 채점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요. 자, 이미 작년 또는 재작년, 최근에 임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올해 열심히 1년 열심히 공부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면 내후년에 채점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공수학 한 달, 두 달만 쉬어도 어떻게 돼요? 싹 잊어버려요. 1년 지나면 몰라요. 시험 보는 여러분보다 수학 실력이 월등히 떨어지는 사람이 채점을 해요. 자, 믿을 수 있을까요? 자, 또 있어요. 이게 공정성을 위해서 세 사람의 평균을 낸다고 했는데 사실 공정성을 정확히 본다면 자, 이제 세 사람의 점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 채점해야 돼요. 진짜 수학을 잘하는 데 가서 채점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래서 평균 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이 채점위원이에요. 내가 좀 점수 1, 2점 틀려도 평균 내니까 될 거야 라고 넘어간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0.1점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데 자, 4점짜리 문제예요. 나 다 잘 썼어요. 두 명이 4점을 줬어요. 한 사람이 2점을 주면 몇 점이 깎이죠? 3분의 2점.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자, 한 사람만이라도 그래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떨 수 있어요? 사실 나는 잘 못 썼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잘 못 썼는데 세 사람 중에 두 명은 0점을 줬는데 한 사람은 내가 속였어요. 답안지를 어떻게 써서 채점을 하는 사람은 속였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좀 뭔가 아는 것 같았어요. 2점을 줬어요. 몇 점이 올라가죠? 3분의 2점이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합격할 수도 있어요. 자, 사실은 합격 전략에서 이 채점에 대한 생각, 답안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좀 이따 갈 거고요. 자, 일단 여태까지 질문을 쭉 드렸는데요. 몇 가지는 간단히 설명도 드렸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몇 점을 받아야 되겠느냐? 목표가 몇 점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생각의 시작을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보겠어요. 자,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 전공 수학의 임용시험의 현황이에요. 자, 사실은 이때는 경쟁률이 20대 1이 넘었어요. 응시 인원이 10,000명이 넘었어요. 자, 최근에는 응시 인원이 약 5,000명 정도가 되고요. 경쟁률은 대략 10대 1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절대 낮은 경쟁률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응시 인원이 제일 많을 때 1,700명, 1,000명 정도에서 최근에 5,000명 정도까지 줄고 있어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지쳤거든요. 몇 년 준비하다가 이제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 그다음에 이 중에 인원 중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공무원 시험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공무원도 이제 열풍이 불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과연 그분들의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자, 이제 이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해보겠어요.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합격자의 수에 제한이 없는 시험. 뭐로 제한해요? 커트라인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60점만 넘으면 합격. 자, 자격증 시험이 그렇죠. 자, 이런 시험이 절대평가예요. 자, 이런 시험은 문제가 쉬우면 당연히 합격하기 쉬워요. 60만 넘으면 돼요. 경쟁률은 무의미해요. 근데 임용시험은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자, 이제 어떤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커트라인은 없어요. 뭐가 정해져 있어요? 합격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 있어요. 임용시험은 바로 이 두 번째 요인이죠. 자, 이건 상대평가예요. 자, 내가 아무리 잘 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부터 잘 보면 난 떨어지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나 95점 받았어요. 좋아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96점이면 난 떨어져요. 100점 만점에 내가 61점 받았어요. 낙담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60점이면 나는 붙어요. 자, 우리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때는 문제가 쉬워지잖아요? 실력이 무의미해져요. 다 잘 봐요. 문제가 쉬우면. 뭐 결정하죠?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 또 하나 있어요. 실수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답안 작성. 좀 이따가 제가 답안 작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가 쉬워지면 두 가지가 결정해요. 실수하지 않는 것. 또 하나가 뭐예요? 채점자를 얼마나 잘 속일 수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절대로 뭐예요? 채점자가 실수하면 안 돼요. 난 분명히 말아요. 4점짜리 답안이에요. 채점자가 실수 2점 주면 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가 쉽다고 해서 다 쉬운 건 아니죠. 그중에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있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적당히 잘 그냥 꾸며 썼어요. 3명 중에 한 사람이 속아서 2점 줬어요. 난 붙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나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를 거예요. 문제가 쉬워지면 무엇이 결정해요?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와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요. 그때는 실력 차이는 무의미해요. 자, 문제가 쉬우면 수학 잘하는 사람이나 어중간히 잘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자, 이 실력 차이가 언제 드러나죠? 문제가 어려울 때 실력 차이가 드러나요. 그래서 문제가 쉬워지면 실력 차이가 무의미하고요. 이 얘기는 합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학 아무리 잘해도 봐요, 뭐예요? 장담 못해요. 합격이 어려워요. 노력이 무의미해져요. 자, 여러분들이 뭐 흔히 말하는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배반해요. 현실은 절대 그런 말 믿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노력이 배반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것 없이 막연히 노력하면 될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때는 뭐예요? 개개인의 노력이 점점점 영향력을 주죠. 물론 그때에도 실수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언제보다 문제가 쉬워질 때보다는 개인의 노력으로 실력을 올리는 게 중요해져요. 자, 이게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합격하기 어려워요. 자, 우리 얘기를 하기 전에 들어가 볼까요? 공무원으로 전환한 분들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경쟁률? 우리 임용시험 시대보다 훨씬 높아요. 시험? 자, 이분들이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 시험이 쉬워요. 수학보다는 쉬워요. 공부가 쉬울 거라고 들어가지만 누구나 쉬운 거예요. 절대로 합격을 장담하기가 우리 임용시험보다 더 높지 않아요. 사실 여기는 장점 하나 있어요. 열심히 노력 안 해도 경쟁할 수 있어요. 대충만 해도 난 경쟁에 뛰어들 수 있어요. 공무원 시험은. 근데 우리 임용시험은 어떻죠? 대충 해서는 경쟁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대충 공부하는 사람은 제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임용시험이 공무원 임용시험보다 우리 똑같이 임용이네요. 공무원보다 우리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까 했던 말이죠.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임용시험 준비가 쉬워질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누구나 다 시험을 조금씩은 다 잘 볼 가능성이 커지고요. 경쟁이 심해져요. 이때는 뭐가 결정해요? 실수하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요. 물론 우리 전공 수학은 쉬워져도 절대 쉽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보면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쉽다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애매해서 분명히 우리는 쉽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점수 나오면 다른 전공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수학 쉽게 나왔다면서요. 저한테 그럴 거예요. 점수 근데 왜 이래요?
말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수학 문제 올해 문제 좀 쉬워요. 하지만 점수는 절대로 높지는 않아요. 수학이거든요. 자, 하지만 쉬워졌다고 해서 우리 중재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더 합격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내 실력을 평가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쉬워지면 뭐 할 수 있어요? 경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손해예요? 수학 잘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쉬워졌을 때 누구나 다 손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 개인적인 차이에서 누구는 조금 손해볼 것이고요. 누구는 이득을 보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전략을 짤 때 여러분 내 실력을 감안해서 잘 짜야 돼요. 자, 이미 다 나왔지만 경쟁률이 10대 1인 시험은 문제의 난이도 상관없어요. 10명이 보면 무조건 몇 명은 떨어져요? 무조건 9명 떨어지고 1명 붙는 시험이에요. 문제가 쉽건 어렵건. 우리 임용시험은 이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난이도가 작년 시험이 쉬웠고 올해가 어떻고 이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약간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합격 차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쉽건 어렵건 그 안에 들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가 쉬워지면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경쟁자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자보다 앞서야 돼요. 이게 우리 합격 전략의 핵심이에요. 자, 어떤 방법을 찾든 나는 경쟁자보다 자, 필요한 점 몇 점이죠? 1점이면 돼요. 많이 앞설 필요 없어요. 1점만 앞서면 돼요. 수석 합격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표는 경쟁자보다 어떻게 하든지 1점을 앞서는 것이 뭐예요? 합격 전략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쟁자보다 1점 앞서기, 이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은 준비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경쟁자보다 1점 앞서기예요. 플러스 1점이에요. 자, 시험 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난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제도든 난이도가 어떻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플러스 1점.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1년 동안 누려야 될 거예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양해요. 하지만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경쟁자보다 어떻게든 한 걸음 앞서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자, 수학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낙동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 큰 의미 없어요. 자, 수학 실력이 좋은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데 장담할 수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실수하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자,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사람 점수 깎아내리고 나는 좀 올려주면 분명히 역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전략을 찾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럼 아까 했던 말. 분명히 시험 문제는 쉽다고 얘기하는데 커트라인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점수가 여전히 안 좋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가 쉽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어떤 문제를 쉽다고 말하는 것이냐? 자, 그런데 그건 좀 이따 볼 건데요. 자, 일단 문제가 쉽다고 말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이유가 있겠죠. 자, 이유는 떠나서 이거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문제가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를 제대로 했다면 문제가 쉬워지면 점수가 팍팍 올라가야 돼요. 분명히 주변에 우리 임용시험 준비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져도 점수가 확 뛰지를 않아요. 자, 이건 무슨 뜻이죠? 경쟁자의 약점이에요. 경쟁자의 약점은 뭐죠? 거꾸로 본다면 나한테는 뭐가 돼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잘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는
역으로 거기를 준비해 줘야 돼요. 그걸 준비한다고 무조건 붙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 뭐죠? 준비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어떠한 약점 때문에 문제가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오르는지, 자, 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쉬워지면 나는 점수를 조금 올릴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안 올라가면 나는 뭐예요?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공략해야 할 예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쉬워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봅시다. 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몇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답안지예요. 답안지 여백이 좁아요. 아마 올해 시험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답안지가 절대로 넓지가 않아요. 소수령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이 올해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하신 분이 있을 거고요. 해설 강의 풀이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그 풀이를 답안지에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자, 그 해설 강의는 답안지 못 채워요. 자, 몇 줄 쓰고 나면 답안지 없어요. 점수 못 받아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데 시험 답안지를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든 그 답안지 내에 내가 점수 받을 말을 채워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할 때 답안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굉장히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답안지 안에 점수 받을 수 있는 말을 다 채워 넣을 것이냐. 자, 채점 기준을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학으로만 생각했어요. 수학이니까 수학 중 이렇다? 답안지는 못 써요. 자, 처음에 몇 줄 쓰고 나면 용지가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깨알같이 막 적어요. 아주 그냥. 채점하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읽어줄까요? 자,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쉽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 답안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오늘은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반이라든지 문제풀이반에서는 여기에 제가 항상 신경을 쓰고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앞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든 그 답안지 내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채워 넣어야 돼요. 자, 내가 풀이는 굉장히 길어서 잘라야 돼요. 그럼 뭘 잘라야 되죠? 점수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말을 과감히 줄이고요. 점수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은 절대 빼서는 안 돼요. 이런 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거 못 찾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임용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답안지 여백이라는 거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신경 써야 돼요. 자, 일단 그래서 답안지 여백이 좋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경우를 나누거나 아주 엄밀하게 보이거나, 자, 여러분 수학하다 보면 아주 엄밀하게 따져야 될 게 있죠?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어떤 정리에 의해서 무엇이다 라고 딱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쉬워진다라는 건 이 뜻이에요. 해석하게 해서 아주 그냥 골치 아프게 이프론 델타는 법을 써서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쓰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못 내요. 왜? 답안지가 짧은데 어떻게 내요? 출제자가 그런 문제에서 문제를 내고 싶으면 문제를 잘라야 돼요. 그 문제 중에 일부분만 답이 되도록 문제를 잘라야 돼요. 자, 이게 문제가 쉽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수학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문제는 임용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중요한데 왜? 답안지가 좁아서. 자, 이거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그러고 뭐하러 공부해요? 제가 나중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룰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리의 의미, 이 정리를 어떻게 써서 문제를 풀 것이냐,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돼. 이게 공부의 기본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이 과연 합격 전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플러스 1점 보장할 수 있을까요? 공부의 기본 방향은 아주 어려운 걸 공부하는 것보다 어떤 정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복수해석학, 최대 절대값의 정리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게 합격 전략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합격을 보장하지 못해요. 아까 말했죠.
합격 전략은 플러스 1점이에요. 플러스 1점을 보장하나요? 아니에요. 기본 공부 방향이라는 거지. 자, 플러스 1점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뒤에서 말하겠지만 100% 성공하는 전략은 없어요. 그러면 재수강생은 다 붙어야 돼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재수강생들이 합격률이 높다는 건 제가 항상 자부하지만 그래도 100% 성공할 수는 없어요. 자, 어떻게 돼요?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가서 그게 나한테 오도록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합격 전략에는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경쟁자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것. 자, 전 과목을 전부 다 앞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수학의 전 과목을 전부 다 경쟁자보다 앞설 필요 없어요. 대부분 비슷한데 한 과목만 1점 앞서면 돼요. 자, 어떤 과목은 뒤쳐도 괜찮아요. 어떤 과목은 1, 2점 뒤져요. 다른 데서 3점 앞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략은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경쟁자에게 뒤처지지 않는 것. 자,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미분계를 포기했어요. 자, 다른 사람은 미분계화 점수가 뭐 보통 한 6점 정도 나죠? 6점 받았는데 0점이에요. 이렇게 차이 나면 곤란해요. 내가 미분계를 약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미분계 6.5 받고 4점 받는다면 나는 1, 2점을 받아야 돼요. 점수 차이를 좁혀놔야 다른 과목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역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자에게 뒤처지지 않는 전략이 필요해요. 내가 약한 과목도 뭔가를 해야 돼요. 많이 뒤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이 부분 나오면 난 앞서가야 돼. 자, 이 두 개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앞쪽에 정리의 의미나 활용을 기본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어떤 방법이죠? 뒤처지지 않는 전략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했다고 내가 다 앞선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 두 개의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돌아갑시다. 아까 했던 거 2005년 시험을 보고서 수험생들이 자, 시험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았지만 계산 문제를 시간 안에 풀기가 힘들어서 자, 계산 문제 점수가 합격을 보장한다. 자, 계산 연습을 충분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이 과연 맞는 생각이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시험에 중요한 것이 시간 관리예요. 시간이 모자랐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변명도 안 돼요. 그럼 변명이 아니에요. 왜? 내가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모의고사 보고 하는 때 뭘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실패했다? 내가 준비를 잘못했다예요. 처음부터 잘못한 거야, 이건 이 사람이. 그래서 시간 부족은 처음부터 내가 준비를 잘못했다를 그냥 고백하는 거죠. 그냥 그때 내가 우연히 그때만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또 신경 써야 될 것, 자, 시간 관리는 임용 시험의 시작과 끝이에요. 자, 시험 준비가 아니고 시험 보는 날 모든 것이 시간 관리예요. 시간이 모자랐다라는 핑계는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미리 충분히 준비해두고 연습해둬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예를 떠나서 시간을 빼더라도 자, 이건 아니에요. 계산 문제의 실패가 불합격의 원인이다,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자, 계산 문제의 실패가 불합격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다른 데서는 다른 경쟁자보다 앞섰어요. 근데 계산 문제가 워낙 못 봤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계산 문제를 빼고 나머지에서는 뭐 해야 돼요? 경쟁자를 앞서야 돼요. 그래야 계산 문제가 실패의 원인이에요. 계산 문제를 빼고도 앞서지 못했다면 계산 문제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는 모든 수험생들이 계산 문제에 고전했어요. 그렇다면 계산 문제는 뭐는 되지 못해요? 불합격의 원인은 되지 못해요. 자, 남들이 다 계산 문제 고전할 때 내가 잘 봤어요. 뭐가 될 수 있어요? 합격의 원인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합격의 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때 시험 본 사람이 내가 계산 문제 시간 내에 5%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건 원인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합격의 원인이 된 수험생은 그때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봤는데 계산 문제 잘 푼 사람은 합격했을 거예요.
근데 계산 문제 못했다고 내가 떨어졌다? 아니에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불합격의 원인이 되려면 계산 문제를 뺀 나머지 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좋아야 돼요. 플러스 알파야 됐어요. 근데 계산 문제에서 내가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베타의 절대값이 알파보다 크다면 이게 불합격의 원인이 되죠. 이렇지 않으면 불합격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기입형의 점수가 높은 서술을 몇 사람 빼고 나면 그때 거의 계산 문제 점수 비슷해요. 결국 합격 불합격은 뭐 결정했어요? 나머지 계산 문제가 아닌 서술형, 논술형에서 결정했어요. 자, 이건 핑계일 뿐이에요. 내가 계산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핑계일 뿐이지 원인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서술형, 논술형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예상 점수하고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가 올해 내 점수 몇 점 같아? 근데 나중에 점수 발표하면 비슷하죠? 내가 맞췄어? 근데 그건 우연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은 자기 예상이랑 굉장히 달랐는데 마지막 결론만 비슷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서술형 문제의 특징이 감점이 있고 부분 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이 감점과 부분 점수에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고 봐도 돼요. 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 극수수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경쟁자 아니에요. 빼세요. 그런 사람을 경쟁자로 삼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붙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자, 그 사람을 빼고 나면 합격자하고 불합격한 사람이 대부분은 점수 차이가 크질 않아요. 1점 안에서 갈려요. 아까도 봤지만 여기서 부분 점수 1점, 감점 1점은 엄청나게 커요. 대부분 자, 수학을 잘하는 임용시험 준비가 잘 된 몇 사람, 안 된 몇 사람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 거의 커트라인 근처에 몰려 있어요. 여러분 점수가. 거기서 1, 2점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점수 1점, 감점 1점을 여러분이 하늘과 땅처럼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저게. 저기서 결정이 난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 이제 뭐예요? 어떻게 답안을 써야 내가 부분 점수를 받겠느냐. 내가 몰라도 부분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안다고 썼는데 감점 당했어요. 어떻게 쓰면 감점 당하는지. 이거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자, 심지어 똑같은 답안을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줘요. 제가 아까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정해버리는 게 굉장히 커요. 자, 일단 다시 먼저 얘기부터 합시다. 아까도 말했던 것, 모두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절대로 불합격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뭐는데요? 합격의 원인은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틀려도 나는 뒤떨어지지 않아요. 왜? 다 틀리거든. 대부분 다 틀리거든요. 내 경쟁이 뒤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0점 받는 문제에서 내가 1점 받으면 그 1점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진짜 뭐죠? 내가 남들보다 1점 앞서는 점수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기회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나중에 시험 보러 가잖아요. 문제를 딱 받았는데 문제가 어려워요.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기해요. 아유, 올해 틀렸어. 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워요.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남들 점수 못 받을 때는 뭐예요? 1점씩만 받아가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합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겁낼 필요 없어요. 틀려봐요. 손해 아니에요. 왜? 남들도 안 틀릴 거거든요. 반대로 쉬운 문제는 합격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불합격의 원인이 돼요. 왜? 대부분 점수를 받아요. 내가 점수 받아봐요? 앞서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실수하면 떨어져요. 자,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실수가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시험 문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 이거 알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 문제 빨리 풀고 다른 문제 풀어야지 하고 막 써요. 그러다 실수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실수해요. 내가 아는 문제, 쉬운 문제일수록 뭐 해야 돼요? 절대로 감점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답안을 써야 돼요. 거기서 내가 실수하면 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쉬우면 긴장해야 되고요. 문제가 어려우면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예요. 문제가 어려우면 겁먹고 막
고민하고요. 문제가 쉬우면 좋아해요. 자, 나만 쉬운 건 절대 없어요.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쉬워요. 자, 상대평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남들보다 앞서야 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 문제를 안다 모른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몰라도 남들이 모르면 뭐 문제 없는데요. 남들이 몰라서 0점 받을 때 1점 받을 것만 찾아내기만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알아요?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알면 남들도 알아요. 남들은 공부 안 하나요? 나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 긴장해야 돼요. 그땐 뭐 해야 돼요? 절대 실수하면 끝. 자, 그래서 쉬운 문제는 자, 이제 불합격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합격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이 생각들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쉽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자, 그러면 2015년 임용시험에 계산 문제가 점수가 좋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계속 계산 문제가 합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에요. 자, 분명히 2015년 시험 문제를 보고 남들이 다 계산 문제를 다 열심히 한다면 내가 계산 문제를 공부하는 건 뭐죠? 뒤처지지 않는 전략인 거예요. 남들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앞설 수 있어요? 남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을 내가 앞서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더 좋구나. 되게 둘 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열심히 하는 분야는 나도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는 뭐예요? 앞서는 전략이 아니라 뭐죠?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나는 앞서는 전략은 어디예요? 남들이 등한시하는 부분이 내가 앞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공의 어느 부분일 수도 있고요. 답안 작성의 요령일 수도 있고요. 자, 뭐가 돼도 좋아요. 자, 남들이 약점으로 보이는 것, 등한시하는 것이 자, 나의 전략이 되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면 좋은 거고요. 거기서 점수 차이가 벌릴 수 없도록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늘이 뭐 그렇게 한 거니까. 하지만 거기까지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합격을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계산 연습은 여전히 중요해요. 계산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반드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위한 계산 연습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3번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르기와 정확성이에요. 자, 빠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산 문제는. 남들이 3분 걸릴 거 내가 1분에 해결하면 2분을 다른 문제에 투자할 수 있어요. 자, 정확성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합격 전략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경쟁자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자, 내가 약한 부분도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최대한 점수를 높여야 돼요. 내가 약한 부분에서는. 그리고 내가 강한 부분에서 역전시켜야 되는.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는 전략,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이게 뭐 계산 시간이 뭐 길어지니까 봅시다. 자,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뭐 합격 전략이다. 이런 것들은 합격 전략이 되지 못해요. 자, 이게 왜 그렇죠? 합격 전략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여기 열심히 해요. 그럼 뭐죠? 앞설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합격 전략은 그래서 뭐예요? 상대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다 열심히 하는 데는 나도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왜?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디 해야 돼요? 남들이 놓치는 부분. 거기서 문제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거기서 준비해둬야 돼요. 거기서 문제가 나오길 기대하고 나오면 뭐예요? 역전할 수 있는. 거기서 역전하는. 자, 이런 상대적인 전략을 여러분이 짜야 돼요. 그래서 계산 연습을 여러분이 한다면 자, 여러분 목표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계산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그때는 뭐예요? 자, 이제 플러스 1점이 목표고요. 저게 안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최소한 뒤떨어져서는 안 되는 점이어야 돼요. 쉽게 출제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잘 볼 거예요. 이때는 실수하지 않는. 그리고 빠르게 푸는. 자, 여러분이 앞으로 계산 연습을 한다면 이걸 염두로 두고 계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건 나중에 다시 주제를 잡을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결론은 뭐냐면 절대적인 합격 전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합격 전략은
상대적인 전략이 되어야 되고요. 자, 때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나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자, 1월 달에 나의 실력과 10월 달에 나의 실력은 달라요. 그러면 전략이 어떻게 돼야 돼요? 1월 달의 전략과 10월 달의 전략은 달라져야 돼요. 내 실력이 변했는데, 자, 내 실력만 변한 게 아니라 경쟁자의 실력도 변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은 여러분이 계속 뭐 해야 돼요? 수정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정보를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내 전략의 참고사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대충 보면 계산 연습 같은 경우에 빠르고 정확한 계산 연습. 그냥 중요하죠? 감점이 없는 답안 점수 작성.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뒤떨어지지 않는 전략이에요. 자, 부분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는. 자, 나 이 문제 몰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문제에서 어떻게 하든 뭐예요? 1점, 2점을 받는 부분 점수를 찾아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남들한테 앞서는 전략이에요. 왜?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를 가능성이 커요. 다른 사람이 0점일 때 내가 1점 받으면 이건 하늘 같은 점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쓰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자, 사실은 근데 부분 점수를 쓰는 말을 찾았다는 얘기는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문제를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수학이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아요. 자, 절대로 어려운 문제를 받았을 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점수 1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 모의고사를 수강하게 되면 제가 항상 귀에 박히게 하는 말이 있어요. 백지는 절대 금지예요. 몰라도 백지 내면 안 돼요. 백지는 채점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답안지예요. 0 하고 넘어가면 돼요. 채점하는 사람을 좋게 할 필요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백지를 안 내느냐? 자, 그게 여러분들이 실력이고 요령인 거예요. 그거 연습해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문제에서 내가 뭘 쓸 것인지. 이게 사실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만 공부하신 분들은 모르면 백지, 알면 써요. 그러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습해야 되고요. 이미 나왔지만 수학의 전범위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해석한만 해도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아직 저도 가끔가다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걸 완벽하게 준비하겠다? 애당초 불가능한 목표예요.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전략을 잘 써야 돼요.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할 것이냐, 어느 부분 좀 등한시해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해야 되고요. 역시 학교 전략 2번에서 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관련된 얘기가 바로 이거죠. 자, 우리 전공이 80점 만점이에요. 내가 70점 받았어요. 합격을 보장할까요? 이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경시대회는 상위 몇 사람만 뽑는 거예요. 1, 2, 3등은 뽑는 거예요. 거기서 무조건 잘 봐야 돼요. 제일 잘 봐야 돼요. 임용시험은 경시대회가 아니에요. 플러스 1점이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 1점이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걸 간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보면 해석학은 어떤 교재가 좋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 어떤 선생님이 강의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건 합격 전략이 아닌 거예요. 플러스 1점의 전략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중요한 정보이긴 해요. 하지만 합격 전략은 아니에요. 플러스 1점에 대한 전략이 아닌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냥 해석학이란 과목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는 전략이지 절대 앞서는 합격 전략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아까 했던 말. 자,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다. 임용 정시험 준비를 잘하고 있다. 수학 실력이 좋다. 전공 점수가 좋다. 아니죠. 자, 항상 드는 예예요. 내가 지금 올해 수능을 본다면, 자, 저의 수학 실력을 고등학생하고 비교하는 건 저한테 완전히 모욕이에요. 그런데 제가 과연 고등학생보다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자, 고등학생 중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보다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해요. 절대 점수 안 높을 거예요. 올해 수학을 본다면. 이유가 뭘까요?
수학 실력은 제가 월등히 좋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이유는 저는 시험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 시험 공부와 수학 공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학을 공부하는데 수학은 목표가 아니라 뭐죠? 수단이에요.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고등학교 수학은 시험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전공 수학은 시험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다가도 이게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생겨서 수학으로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유혹을 떨쳐내야 되는데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건 저도 알아요. 강의하는 제도 처음에는 시험 공부를 하도록 강의해야지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저도 수학으로 가요. 저도 이제 강의를 몇 년 해서 이제 되도록이면 그렇게 가지 않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수학자의 본능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목표하고 수단을 혼동해서 안 돼요. 목표는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자가 아니에요. 임용시험에 합격하자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수학 실력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임용시험 붙는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디로 자꾸 흘러가요? 수학으로 흘러가요.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내가 수학 실력이 모자란다 싶으면, 좀 떨어진다 싶으면 그런 약점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손을 딱 꺼야 돼요. 시험이다, 나는. 수학적인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 있어도 과감히 누르고요. 합격한 다음에 다시 보시면 돼요. 근데 합격한 다음에 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자, 이제 채점 얘기로 들어갑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사람이 지금 평균을 내요. 과연 정확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채점면의 수학 실력은 여러분보다 못해요. 그 사람들이 채점을 해요. 채점 기준표를 보고. 자,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지만 잠깐 말할게요. 여러분 답안을 쓰는데 맹점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시험 공부할 때 답안지 여백을 생각 안 한다고 그랬죠? 답안지의 맹점은 여러분들이 설득하는 글을 써요. 내가 이 글을 쓴 걸 채점하는 사람이 읽어주고서 설득당하기를 원해요. 근데 안 그래요. 채점하는 사람은 채점 기준표를 보고 그 기준표에 맞으면 점수를 주고 아니면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득당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중의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건 다 뭐죠? 설득하는 글이에요.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이해해라.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범 답안은 임용시험 표준 모범 답안이 아니에요. 목표가 달라요. 자, 올해 시험 해설 강의 하시는 그 글은 목표가 뭐죠? 여러분이 그 글을 읽고 이해하라고 쓴 글이에요. 임용시험 답안지에는 어떤 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이거 알아. 그래서 점수 내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아니까 점수 줘. 그렇게 글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준비할 때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습관을 못 버리고 계속 뭐예요? 채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답안을 써요. 자, 어떤 분이 있냐면, 올해는 제가 채점 안 했지만 작년 시험 제가 채점을 했거든요. 저 틀렸다고 했어요. 찾아봐요. 저를 막 설득해요. 난 이렇게 이 생각으로 썼어요. 아, 그 생각이 맞겠네요 하고 점수를 줘요. 과연 좋은 걸까요? 채점하는 사람은 그런 걸 신경 안 써. 처음에서 넘기면 끝이에요. 더군다나 있어요. 아까 몇 명 시험 보죠? 5,000명이 넘어요. 자, 짧은 시간에 5,000명의 답안을 채점해야 돼요. 자, 물론 모든 문제를 다 채점하지 않아요. 서술형 문제 한 문제를 딱 잡고서 5,000명 답안을 채점해요. 그래도 5,000명 답안을 채점해야 돼요. 자,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이라면, 일주일이라고 봐요? 5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안 하니까 5일이 주어지면 하루에 몇 명? 1,000명 이상. 자, 하루에 몇 시간 할까요? 8시간 잡죠? 그러면 시간당 몇 명이에요? 125명 이상. 분당 몇 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1분에 2명은 채점해야 돼요. 자, 그 사람의 글을 꼼꼼히 읽어서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야. 점수를 줄까요? 여러분이 시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못해요. 처음 몇 명은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지나서 이제 채점 기준이 몸에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딱 보는 순간 몇 점, 보고 몇 점, 보고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줘요.
자, 뭐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채점위원을 설득할 가능성은 0이에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채점 기준에 맞춰서 채점하는 사람이 딱 보고 이 사람은 몇 점 주는 사람이야. 딱 보이도록 답안을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 생각을 안 해요. 항상 답안지는 뭐예요? 설득하려는 답안지예요. 목표가 달라요. 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 경향이 심해요. 자, 그 사람들이 약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에서는 뭘 연습해야 돼요? 그런 답안 작성을 연습해야 돼요. 자, 수학이 지식이 있어야 되죠? 수학 지식은 그 전에 어느 정도 쌓아놓고요. 그 다음 시험에 닥쳐서는 자, 이미 내가 쌓은 수학 지식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답안 작성 연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목표를 딱 정할 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야 돼요. 하반기에는 무조건 시험이 목표예요. 자, 저는 임용시험 답안지를 쓰는 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게임을 하는데요. 게임의 대상은 여러분 경쟁자가 아니에요. 채점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어떤 글을 쓰면 채점하는 사람이 점수를 줄까? 채점하는 사람하고 게임하는 거예요. 누가 유리한 게임이냐면 여러분이 유리한 게임이에요. 왜? 채점자는 게임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맹점을 늘어서 점수를 받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채점이 만약에 3일만 주어졌다면 자, 채점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실제로 채점한 예를 보여드리겠어요. 임용시험은 아니고요. 자, 올해 모의고사반에서 모의고사를 보고요.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 3사람씩 돌아가면서 채점을 시켰어요. 전 기준표면 딱 주고요. 딴 설명 안 해서 기준표면 주고 채점을 시켰어요. 자, 이게 예를 들어 그냥 아무거나 모의고사 1회 전공 A 12번 문제예요. 자, 3사람이 채점을 했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은 444를 받았어요. 자, 답안지가 다를까? 똑같은 답안지인데 채점 이원 A는 4점을 주고 나머지 2점을 줬어요. 4, 3, 4 같은 게 드물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채점 기준표면 딱 주고요. 채점해보세요 하고서 맡긴 거예요. 자, 이게 실제로 임용시험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내가 전부 답안을 줬으면 전부 다 4점 줄 거야? 아니에요. 자, 이거는 두 사람이 4점을 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뜻인데 한 사람이 1점 감점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다면 몇 점 손해본 거예요? 원래 4점 받아야 되는데 평균 3.6점이에요. 0.3점을 깎였어요. 손해본 거예요. 몰라요. 자, 여기 볼까요? 2, 4, 2. 자,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정확하다면 4점을 준 사람은 뭐 한 거죠? 속은 거예요. 어쩌면 이 경우는 이 사람은 이 문제를 잘 몰라요. 완벽히 몰라서 한 2점 정도만 받아야 되는 답안지인데 잘 써서 이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얻어내는 점수 0.6점은 보너스로 챙긴 거예요. 자, 이 사람은 0.6점을 챙겼고요. 이 사람은 0.3점을 깎였어요. 자, 이거 당연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내가 채점했더니 몇 점쯤 나올 것 같아? 대충 맞았어요? 자, 이거는 뭐죠? 그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연히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는 비슷해진 것밖에 없어요. 자, 다른 거 보여드려도 마찬가지예요.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자, 아무데나 찔러볼까요? 자, 여기 볼까요? 자, 2, 1, 1, 1 여기 했지만 자, 이제 4, 4, 2, 1, 2, 1, 0, 1, 1 점수가 많이 다르거든요. 자,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채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실제 임용시험의 채점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르는 건 이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우리 공정은 해요. 왜?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다고 결정할 수 없어요. 다 평등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결과로 본다면 누구는 유리하게 적용됐고요. 누구는 불리하게 적용해요. 다만 그게 누구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평한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나한테 유리하도록 해야 돼요. 장담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신경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이 손해볼 때 뭐 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절대 손해는 보지 말아야 돼요. 득을 보면 더 좋고요. 자, 실제 임용시험보다는 조금 점수 차이가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준표만 주고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볼까요? 실제 임용시험에서 채점하는 사람이 질문 많이 할까요? 채점 기준표 없는 새로운 답안이 나왔어요.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이런 답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채점할까요? 자, 그런데 그런 답안이 10개, 20개 나와요. 계속 질문할 수 있을까요? 또 있어요. 자, 질문해서 이런 거 몇 점 주라고 했는데 앞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찾아서 보실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채점하는 사람이 채점위원장한테, 채점위원장은 이제 수학 교수님들이에요.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왜? 나 집에 가야 되거든요.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와서 그에 대한 얘기하는 동안 채점 못하죠? 아까 1분에 최소 몇 명? 2명 이상. 10분 걸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20명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거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르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사실은 당락을 결정할지도 몰라요. 자, 올해 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잘해서 붙은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붙었을지도 몰라요. 자, 되도록이면 이것들이 뭐 해야 돼요? 나한테 유리하도록, 작용하도록 연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채점해보는 기회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채점을 해보면 뭘 느끼냐면, 자, 나중에 어떤 말을 쓴 사람은 내가 점수를 잘 줬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채점해보면 알아요. 자, 이 사람도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공정하게 채점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왜? 한 명 채점하는 거는 더 공정할 수 있어요. 자, 이때 한 30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내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면 여러분이 뭐 해봐야 돼요? 채점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제 모의고사반을 들으면 나중에 직강 오신 분들은 채점할 기회를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스터디 그룹 있잖아요. 그룹 하나는 모자라요. 한 2-3개 그룹 연합해서 문제 하나 풀어놓고요. 한 10명 넘는 점수로 한 채점 한번 해보는 것. 그래서 내가 채점한 것과 다른 사람 채점을 비교해보는 것. 이거 반드시 여러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네요. 점수를 내야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 전략이에요. 아는 문제는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모르는 문제에서 뭐예요? 최대한 부분 점수를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채점 과정에서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 돼요. 손해보면 안 돼요. 오히려 이득을 보면 받지 손해보면 안 돼요. 이런 답안을 써야 돼요. 또 있어요? 아까 말했던 시간관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주는 것이 합격 전략인 거예요. 이런 거를 연습 안 하면, 자, 수학 실력으로 내가 상대방을 압도하겠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경쟁자보다 내가 수학 실력을 월등히 앞서서 내가 앞서가겠다? 그럴 가능한 사람은 몇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경쟁자들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수학 실력으로 경쟁자를 압도할 수 없어요. 거의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 2점을 다투는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경쟁자를 무시해도 안 돼요. 나만 공부하는 거 아니고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합격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수학 실력은 그래도 늘려야 돼요. 수학이 아무래도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근데 수학을 전범위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수학 실력을 쌓는 전략이 필요해요. 이런 단계 필요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수학 실력 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 실력은 남들하고 비슷하게 맞춰놓고요.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뭐예요? 합격 불합격은 수학 실력은 남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고 난 다음에는 이 외적인 부분이 결정해요. 근데 수학 실력, 이 외적인 부분도 역설적으로 수학 실력이 좋을수록 유리해요. 수학 실력이 좋을수록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자, 분명히 수학 실력을 키워야 돼요. 하지만 약간의 실력 차이라면 이걸로 뒤집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준비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야 돼요. 1월 달부터 6월 정도까지, 한 6월, 7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어느 쪽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때는 수학 실력을 키우는 쪽으로 신경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시험에 가까울수록 뭐예요? 이때 수학 실력 올리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때는 뭐죠? 나머지 답안 작성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습해야 돼요. 자, 경쟁자가 등한시할 거예요. 임용시험 준비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쪽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답안지 여백이 좁다라든지, 자, 이제 뭐예요? 채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물론 제 이거 해설 강의를 많이 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걸 우리 전략으로 써야 돼요. 자, 저도 그래서 강의도 여기에 맞춰서 강의를 해요. 자, 이때는 저는 그래도 수학 선생에 가까워요. 물론 시험을 강의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얘기 좀 하지만 수학 쪽이 80, 시험 쪽이 한 20 정도, 8대2 정도로 저도 강의를 해요. 하반기로 들어가면, 문제풀이반에 들어가면 좀 제가 바뀌어요. 5대5 정도. 모의고사 면 가잖아요? 완전히 뒤집혀요. 그때 수학 선생이 아니에요. 수학 선생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 말까지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요. 시험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을 얘기해 드려요. 자, 수학 문제를 수학이 아닌 시험으로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수학 문제를 수학으로만 접근해서 어렵다고 봐요. 시험으로 접근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나눠 공부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뭐 아까 말했던 거 절대적인 전략은 없으니까 나한테 맞는 전략을 찾아야 돼요. 100사람이 똑같이 공부하면 학교 전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내가 달라야 돼요. 그게 손해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달라야 내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고요. 합격할 가능성이 생겨요.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해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뭔가 조금 달라야 돼요. 다르다고 붙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떨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달라야 뭐죠? 가능성이 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맞는 전략을 꼭 찾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합격 수기 같은 거 이제 별로 믿을 게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사실은 그 사람이 왜 붙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모르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합격 수기를 보면 그 사람처럼 공부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똑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되고 남들은 안 됐어요. 그러면 뭘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 내가 더 머리 좋다?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믿을 건 못 돼요. 그 다음에 합격 수기의 의도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열의 7, 8은 학원 홍보라든가 뭐 홍보를 위한 거예요. 한두 명 정도가 진짜로 뭐죠? 나의 경험을 알려주고 싶어서 쓰는 한두 명 말은 믿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믿을 건 못 돼요. 자, 이거 더 할 얘기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합격 수기는 믿지 마세요. 하지만 무시하지도 마세요. 왜? 남들의 전략이거든요. 남들의 전략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전략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전략을 이렇게 공부하니까 나는 자, 여기다가 그 사람이 놓치고 있는 뭘 더 해야겠다라든지 자, 내 전략이 힌트가 되는 거니까 자, 참고사항으로 삼아서 넘어가면 될 거고요. 자, 사실 학원에서는 이 얘기하라고 저를 부른 건데요. 저는 딴 얘기 했거든요. 자, 이미 다 얘기했어요. 제 강의는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제 강의가 달라요. 상반기는 제가 마스터반이라고 부르고요.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해드려요. 자, 하반기에 문제풀이반이 있거든요. 똑같이 문제풀이인데 목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문제풀이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수학 실력의 향상에. 예, 문제풀이반하고 모의고사는 뭐죠? 우리 시험으로 접근하는 것. 제 강의가 달라지니까 그것들은 여러분이 감안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반의 모의고사는 자, 이제 이거예요. 수학이 아닌 시험의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볼 거예요. 그게 핵심이 되는 거니까 뭐 그 얘기만 하고요. 자,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올해 강의 하나를 신설했어요. 자, 미적분하고 다변수 해석하기라는 과목을 제가 신설했거든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미적분학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죠. 미적분학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따로 강의 안 했지만 이 부분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것 하나. 자, 또 하나 미분기하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했더니
미분기하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국내에서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미분기하 계산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분기하 때 제가 계산을 따로 해드리진 못하거든요. 계산 연습은 미리 해둬야 되고요. 또 있어요. 이 미분기하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과목이 결합이 된 과목이에요. 해석학 필요하고요, 미적분학 필요하고요, 선형대수 필요하고요, 위상수학 필요하고요. 특히 해석학 중에서 다변수 해석학의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미분기하 때 강의를 했더니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미분기하 강의할 때는 완전히 미분기하에만 집중하고요. 나머지 지식들은 따로 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신설했으니까 올해는 제 미분기하의 선수 과목으로 이걸 지정할 거예요. 저거 미리 한번 들어두시면 이제 미분기하 때는 미분기하만 집중해서 제가 강의할 수 있도록 강의할 거니까 조카 신설하는 강의 설명만 하나 해드리고요. 자, 이제 제 강의 설명은 뭐 이 정도로 지나갑시다. 중간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네요. 학교 전략에서 수학 교육 얘기를 제가 안 했죠. 아까 박태영 선생님이 이미 말씀드렸겠지만 수학 교육과 수학의 비중을 잘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전공만 강의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자, 수학 교육은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아놓고요. 전공에서 남들보다 조금 점수를 앞서가는 전략을 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교육 절대 등한시하지 마세요. 수학 교육에서 뒤떨어지면 전공에서 뭐 해야 돼요? 그걸 뒤집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 절대로 수학 교육에서는 최소한 뒤떨어지지는 말아야 돼요.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절대로 그래 수학 교육을 등한시하지 않고요. 절대 뒤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두시고요. 자, 이제 수학 교육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맞춰 놓으면 전공에서 점수를 조금 더 따는 것. 이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자, 나머지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특강을 또 해드리면서 해드릴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어요.